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발은 기업 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의 이은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산사건 급증, 그 위기 진단과 해법 이런 주제로 웨비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발은의 총괄 대표님이신 박재필 대표님께서 오늘 웨비나의 포문을 여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재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발은 박재필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발은이 마련한 도산사건 급증, 위기 진단과 그 해법이라는 주제의 웨비나에 참가해 주신 기업 등 관계자분들께 먼저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긴축 경제, 고금리, 경기 침체 및 국지적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의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원 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 및 법인 파산 사건이 전년 대비 각 60% 이상 증가하고 있는 통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기업들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은 그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등 도산 절차는 기업이나 개인의 신속한 갱생을 도모하여 사회 전체적 이득을 추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합한 도산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발은의 기업 위기 대응 및 구조 조정팀은 도산 절차 전반에 대한 개관을 하고 이에 부수한 쟁점들에 대한 설명의 장을 마련하여 도산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 웨비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전문팀의 박재형, 이은교, 조동현, 김경수 변호사님께서 각 주제별로 발표를 하시고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웨비나가 많은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웨비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발은의 기업 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은 그간 다양한 기업의 도산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전략으로 갱생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기업의 요청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회생 절차 및 회생회사 M&A에 대해서 박재영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재영 변호사님은 경희대학교 법학대학원 겸임교수, 도산법 겸임교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SKD&D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타공인 법무법인 발은 내 최고의 도산 전문가로 통하고 계십니다. 네, 박재영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재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발표해드릴 첫 번째 주제는 회생 절차 및 회생회사의 M&A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드릴 첫 번째 주제는 회상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크게 두 번째로 M&A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생 절차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의 그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재건형 도산 절차를 의미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 규칙 등이 다 적용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부 실무준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생 절차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기존의 회사가 대표이사 체제에서 운영이 되던 것이 회생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그에 따른 법원의 감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의 확정, 그리고 그 채무의 조정, 그리고 채권자들의 채권이 최종적으로 출자 전환을 통해서 지분화되기 때문에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안은 채무자가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법원이 인가를 통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의결을 통해 가지고 그 회생계획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서 법에는 여러 가지 채무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인권이라거나 쌍방미행 쌍무계약, 계속적 공급계약의 이행이라거나 상계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꿰뚫고 있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경제성 판단입니다.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이제 청산을 해서 소멸되어지는 그 청산 때의 가치보다는 기업을 계속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채권자 및 주주의 권리 행사의 제한과 금지입니다. 회생 절차는 일반 채권자뿐만 아니라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른 큰 제도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론 채무자 회생법은 특별법으로서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실체법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채권자라거나 무담보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순서에 따라서 권리가 보존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채무자가 제출하는 최종의 회생계획안에는 공정형평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리의 지배구조의 변경 부분은 결국은 채권자들은 채권의 면제 대신에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부실의 정도가 심한 채무자 회사의 지배권을 구주주에서부터 신주주, 채권자인 신주주에게로 이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에서는 개별 채권자의 청산 가치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산 가치가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그거보다는 계속 가치를 통해 가지고 개별 채권자의 청산 가치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의 차익 분배라는 내용은 최종적으로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 사이의 범위 내에서 변제율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회생 절차의 흐름도는 전체적으로 회생 절차가 대략적으로 8개월에서 10개월 그리고 1년, 최대는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 기본적인 흐름도를 표현해 드린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채무자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개시 결정 이전에 회사의 재산이 일탈되거나 또는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과 금지 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심사를 통해서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을 준비해서 제출하게 되고,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관계인 집회, 채권자들의 집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은 법원이 인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생 절차의 개시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시 요건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개시 요건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청 이후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개시 결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청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권자는 먼저 채무자 회사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위 두 가지의 개시 요건 중 하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정관에서 주총 결의를 통해 가지고 회생을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서는 주총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주와 채권자도 신청의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와 채권자는 개시 요건 중에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게 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한 명에서 합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투자총액 10분의 1 이상의 지분권자가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인도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의 재산이 일탈되거나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으로 인해서 회사가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법원은 채무자의 측면, 채무자에게는 보전 처분을 발령을 해가지고 변제를 금지하게 되고 담보 제공을 금지하게 되거나 재산 처분 금지 그리고 고용 금지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는 포괄적 금지 명령 또는 개별적인 중지 명령 등을 통해서 그 채권자 회생 채권 등에 대한 강제 집행 등에 대해서 금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이루어지고 보전 처분과 금지 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법원은 원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청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개시 결정과 동시에 기존 관리인 또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회계법인인 조사위원을 선임해서 회사가 계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은지, 그리고 혹시 부인 대상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목록을 확인한 채권자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기간이 부여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신고된 채권과 목록에 제출된 채권에 대해서 시부인하는 시부인 조사기간이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는 2주에서 2월 이내의 기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게 되면은 관리처분권, 사업수행 권한이 대표이사에서 관리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관리인은 공적 수탁자로서 이제는 그냥 회사의 단순한 대표가 아니라 채권자를 위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채권 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 제도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표를 먼저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자 목록표와 신고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는 채권 시부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채권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은 채권자들의 채권은 회생 채권, 회생 담보권, 그리고 공익 채권, 개시 후 기타 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회생 채권과 회생 담보권은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조세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 채권이지만 특수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생계획안에서는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3년 분할해서 변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회생 담보권은 여러 가지 저당권이라거나 질권,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등이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것을 회생 담보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의해서 생긴 청구권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채권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M&A 인수 시 인수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수자의 경우에는 인수 후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 회생계획안에는 채무자의 계속기업 가치, 자금유입 원천, 채권자 협의회 등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게 되면 심사를 하고 그 의결을 하기 위한 2, 3회 관계인 집회를 지정하게 됩니다. 2, 3회 관계인 집회는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의결을 위한 집회이고 그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서 동의가 되게 되면은 법원은 인가를 하게 되고 부동의 되게 되면 회생을 폐지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의 작성 원리는 공정 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평등은 시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위원이 조사를 해서 2차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은 10년 동안 분할해서 변제하는 계획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하게 되는데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조조의 3개의 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4분의 3,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3분의 2, 주조조에서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의결권의 기준이 되고 통상적으로 채무가 초과인 경우에는 주조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조 중에서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강제 인가가 가능하고 강제 인가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면은 신고된 채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권리가 변경이 되고 그 변경은 최종적입니다.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그리고 에 대해서는 서로 그 변제율을 달리하는 형평성 있는 차등 원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같은 권리 내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 채권자 간에는 같은 변제율이 적용되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변제율과 청산배당률이 있을 때 변제율은 청산배당률을 보다 높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일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출자 전환하고 일정한 금액을 현금 변제하고 그 현금 변제되는 금액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회생회사의 M&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사건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회생채권의 M&A는 크게 시기별로 회생계획 인가 전 M&A가 있고 인가 후 M&A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이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M&A와 회생 절차의 M&A는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상의 M&A는 법원이 관리하에 관리인이 M&A 준칙에 따라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M&A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이행뿐만 아니라 M&A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M&A와 달리 상법상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채권자 보호 절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 배정 신주 인수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데 자본 잠식 상태의 기존 주주를 대폭 감자하고 잠재적인 인수자에게 신주를 배당해서 그 재원으로 일시에 회생 채권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회생회사 M&A 단계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M&A와 큰 차이는 없고요. 이 과정에서 법원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생 절차에서의 M&A 경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유상 증자 비율과 인수대금의 규모, 아무래도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인수대금의 조달 확실성, 그리고 인수대금 중에 부채로 조달하는 부분, 그리고 인수의 경영 능력, 그리고 주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 고용 승계 여부, 이런 부분들이 주요 선정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은 M&A가 진행되면서 별도로 기준표가 작성되고 거기에 대한 배점이 이루어져서 지원한 인수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요 체크 사항으로는 인수대금 규모에 따른 어떤 비계량 지표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유상증자 비율에 따라 배점의 차별을 둘 것인지 여부, 그리고 비계량 지표의 배점이 적절한지, 전략적 투자자가 재무적 투자자에 비하여 우대받도록 배점이 되어 있는지 등이 법원이 결정하고 있는 기준이 됩니다. M&A 방식이 아까 일반적인 방식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린 방식은 신속하게 M&A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P플랜, 프리패키지 방식이 있고 스토킹 호스 방식의 M&A가 있습니다. 먼저 프리패키지 방식은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때 법원이 사전 계획안을 심사해서 신속하게 회생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법에서 회생계획 사전 제출 근거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요. 이 P플랜 방식과 일반 회생 절차를 비교하게 되면 가장 큰 차이는 회생 신청을 하면서 미리 사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라거나 채권 신고기간 조사, 또 사전 회생 계획안의 심리 및 의결, 이 절차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일반 회생 절차는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가 되지만 P플랜 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3, 4개월 내에 종결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토킹 호스 방식의 M&A입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의 M&A는 공개 매각 절차 전에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안정성 및 거래대금 극대화의 장점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수의 계약 체결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대상 인수자가 있기 때문에 공개 매각 절차가 실패할 경우에도 M&A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자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인수자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개 매각 절차에서 입찰 가격의 증가가 예상되고 입찰자는 공고 전 인수희망자의 우선 매수권을 의식해서 입찰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에 비해서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저희가 수행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 회사가 회생의 절차에 들어갔는데, 저희 법무법인 바르는 채권자를 대리해서 채권자가 제3의 인수인을 물색해서
그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서 그것을 채권자의 설득과 동의를 받아서 인가시킨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로 박재영 변호사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제가 발표자인데요. 법인 파산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바른에 2013년도 입사해서 11년째 그 도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기업 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의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파산 신청 사건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올해 처음으로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처럼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들은 그 제조업과 같이 이제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들도 있지만 요즘은 혁신 산업이나 스타트업 등 이런 기업들도 그 파산 신청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그 범위가 지금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코로나 상환 유예 제도의 혜택을 입었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혜택 제도가 지금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회생 아니면 파산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갱생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신속하게 파산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재기를 다시 도모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산 절차의 핵심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 행사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인 파산 관제인이 개입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비용과 에너지를 줄여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산 절차는 회생 절차와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회생 절차는 재건형 절차로서 장래의 소득까지 포함해서 변제 재원이 됩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변제 재원이 되고 그것을 이제 청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형 절차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생 계획안 또는 변제 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판단이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든다면 신속하게 파산 절차로 돌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파산 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지만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자신의 채권의 존재와 그다음에 채무자의 파산의 원인 사실을 조금 엄격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떤 경우에 그 파산 신청을 할 실익이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편파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제 재무적 위기에 처하면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적어지게 된 채권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의 정당한 순위에 따라서 평등한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파산 신청을 할 실익이 충분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자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재단 채권자의 경우에도 그러면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 재단 채권의 경우에는 파산 채권과 달리 언제든지 이제 수시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할 실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법원의 실무는 재단 채권 중에 임금 채권자의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쟁점이 되는 것이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때 어떤 방어 수단이 있는가. 왜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파산 신청에 동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기업을 운영해 나가면서 이제 빚을 갚아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러면 채무자는 어떤 방어 수단을 가질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법인의 이제 계속 기업 가치를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채무자가 먼저 이제 그러니까 파산 신청 이후에도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고 채권자의 파산 신청 절차는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채무자 입장에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개별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응해야 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이제 이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파산 원인이 있을 때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제 법인의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수행한 케이스 중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과로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1인 기업처럼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 대표이사 없이는 이제 그 기업의 계속 기업 그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인 이제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제 파산 신청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의 대표이사다 보니까 법인의 이제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도 막 많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 포기 절차와 동시에 이제 법인 파산 신청을 한 사례였는데 저희가 그 사건을 이제 수임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으로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급불능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어음이 부도나거나 은행 거래 정지 처분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급정지가 있게 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명백한 파산의 원인은 바로 채무 초과라고 할 것입니다. 채무 초과는 이제 그 채무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인데 법인이 채무 초과 상태인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그러니까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제표상 기재된 부채와 자산의 총액 이 실제 부채와 자산의 총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한 케이스 중에서도 재무제표상으로는 그 자산 총액이 더 많아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일단 파산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파산 원인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정 명령이 나왔고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이 있다. 그리고 재고 자산도 지금 감가상각이 다 반영되지 않아서 과다 계상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소명을 해서 결국 파산 선고를 받은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파산 절차에 참여하게 될 채권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산 재산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 목록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불능 상태 여부, 부인 대상 행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에 관해서 법인의 의사결정이 적법하다 이거를 소명하기 위해서 정관과 이사의 회의록도 꼭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파산 서류를 잘 구비를 해서 파산 원인을 이제 소명을 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대표자 신문 기일을 잡게 되는데요. 파산 신청 후 한 2주에서 4주 후에 이제 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네, 이때는 판사님이 직접 그 법인의 대표자를 신문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파산에 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부채와 자산, 부인권 대상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문기일은 통상 1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 속행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자 신문 기일이 이제 반드시 이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는데 제가 최근에 수행한 케이스에서는 대표자 신문 없이 곧바로 파산 선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지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도산 사건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법원의 업무가 과중해서 이제 이런 생략 가능한 절차들이 생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파산 절차에서도 비용이 드는데요.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 송달 비용, 그리고 파산관제인 보수,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미리 이제 법원에 예납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제일 처음 그 동시폐지 사건이라는 거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텐데 이거는 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파산 그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가 폐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납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부채 총액에 따라서 이렇게 법원 실무상 이렇게 예납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파산 절차가 이제 그 파산 신청 서류를 잘 구비해서 파산 원인을 소명하고 법원이 또 보정 명령을 내리면 보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표자 신문 기일을 거치고 이런 절차가 다 진행이 되면요 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 재단이 구성되고 파산 재단의 관리 처분권이 이제 파산 관제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그러니까 파산 채권에 기해서는 이제 개별적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제 담보권자 등 별채권자는 예외인데 이건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산 채권자가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해서 행한 강제집행 보전 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 효력을 잃고 파산관제인은 기존의 강제집행 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자유로이 관리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 절차에서 이제 채권자의 지위는 총 3가지로 구별될 수 있는데요. 파산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입니다. 이러한 파산 채권자는 이제 배당 절차에서 다른 파산 채권자와 이제 공평하게 이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아야 되는 지위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 채권은 파산 채권자의 우선에서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파산 재단으로부터 수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단 채권에는 조세 채권 그리고 임금 채권 그다음에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에서 파산 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 상대방의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채권이 있는데요. 별채권은 이제 저당권 등 담보권자가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담보권자들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파산 절차에서는 회생 절차와 달리 이제 별채권자가 권리 행사하는 것이 제한 없이 보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파산 관제인은 이제 채권자의 지위에 따라서 채권을 변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가 이제 환가 배당 절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파산 관제인은 파산 선고 직후에 파산 재단의 환가에 착수하게 되고 환가로 배당할 재원이 확보되면 배당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당은 중간 배당, 수시 배당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 배당이 이루어지면 파산 종결 결정과 공고가 있게 되고요. 파산 종결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또 추가 배당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파산 절차에서 파산 관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권은 이제 파산 관제인이 그 파산 선고 전에 이제 채무자가 한 행위를 효력을 부인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이제 원상 회복시키는 권리인데요. 회생 절차상의 부인권과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상의 부인권은 그 회복한 재산의 환가를 반드시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파산 절차상 부인권은 일단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게 되면 이를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생 절차상 부인권은 이제 회생 절차에서는 그 담보권자도 회생 절차의 제약을 받고 담보권의 실행과 변제도 이제 회생 그 계획안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담보권 행사도 이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이제 별채권자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부인권 행사로부터도 이제 보호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행위가 부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시기에 제한 없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등도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일정한 시기에 그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도 부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채무자가 일정한 시기에 무상행위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파산 관제인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가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파산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인권 리스크를 고려하셔서 미리 사전에 법률 자문을 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파산 선고가 있는 날부터 이제 2년이 경과하거나 파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부인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파산 절차에서는 상계권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상계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언제든지 상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자신의 채권을 이제 담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파산 절차에 당한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계권을 폭넓게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고 사업이 망해도 새로운 또 사업을 해야 되고 재기의 시도는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파산 제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망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냥 파산 제도의 그 기본적인 이해만을 공유하는 정도의 발표였는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은규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세션은 도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에 관해서 조동현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조동현 변호사님께서는 한국도산법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산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바른 내에서 도산 업무에 있어서 독보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네, 조동현 변호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찬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션 3 발표를 맡았습니다. 도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주제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채권자의 채권 보전 활동으로서의 도산 절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이후에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들의 유형이 매우 다양할 텐데요. 앞서 1세션과 2세션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형을 보면 담보권자가 있을 수 있겠고 일반 대여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 임금 등의 채권자 그리고 조세 채권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채권자에는 자연인인 개인 사업자가 있을 수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채권자 중에 시행사를 채무자로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행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자에는 대주단이 있을 수 있고 시행사의 운전 자금을 대여해 준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사에 대한 상거래 채권자 등과 같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들에게 있어서 채무자에 대해서 도산 절차에서 과연 채권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도산 절차는 세션 1과 세션 2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이와 같은 논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에 채무자가 사업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부실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경우 등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도산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도산 절차를 채무자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다 또는 절차를 어떤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활동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채무자 회사도 인지하고 있어야지 또한 대응 전략을 잘 갖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도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로서 도산 절차를 열 수 있는 지위, 즉 신청권자로서의 채권자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법률 제294조에서 이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파산 신청을 채권자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 원인되는 사실로서 지급불능, 채무 초과의 사실을 소명하면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급 정지가 있으면 법률상 지급불능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채권자는 파산 관제인이 파산 선고 결정을 통해서 선임되게 되면 채무자 회사를 환가 절차를 거쳐서 만든 변제 재원으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에 따라 변제받는 절차가 모두 진행되고 완료되게 됩니다. 여기서 회생 신청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그 논의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만일에 채무자가 빚은 안 갚고 운영은 계속하면서 월급은 받아가고 좋은 자동차는 굴리고 있다면 채권자로서는 채권 만족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때에 회생 신청이라는 카드를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에 채무자가 주요한 채무자의 자산이나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거나 자산을 산일시키는 활동에 이르기 전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즉 채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채권 만족을 채권자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절차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법인 파산 신청과 달리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필요 또는 그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1세션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유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급불능 또는 채무 초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과 달리 회생 절차와 관련해서는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염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현존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청의 적기를 앞당겨 잡을 수 있다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위한 채권자의 요건에 대해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 주식회사의 경우에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식회사를 채무자라는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자본금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인 경우에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 지위가 반드시 한 명의 채권자의 경우에만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할 때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시절에 여러 채권자의 채권액의 합계액이 채무자 회사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면 그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채권자가 그와 같은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개시 결정 때까지는 채권자의 채권액이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유용성과 관련해서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제58조 제2항 1호에 파산 절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라고 해서 제1호에 파산 절차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도와 달리 법인 파산 신청을 하거나 법인 파산 신청 절차에 돌입해 있을 경우에 특히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져 있더라도 채권자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그와 같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자신과 같은 채권자들 또는 채무자 회사 또는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영업용 자산이나 주요 영업의 일부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 채권자들과 또는 투자자들과 합하여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 회사의 자산, 영업용 자산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을 준비하고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라는 요건을 갖춘다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라도 회생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통합도산법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사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지위를 득한다 또는 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ARS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채무자와 채권자단 간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거나 회생 계획안을 사전 제출하는 데 대한 협의를 위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7월 이후로 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하고 현재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ARS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후에 약 4주 내지는 1개월 이내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와 같은 통상적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루틴에 비추어 보아서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간의 협의 기간, 자율 구조 조정 방안에 대한 협의가 성공되거나 또는
채권자단 간에 2분의 1 이상의 부채에 대한 채권자들이 동의를 한다는 경우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가 사전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ARS 절차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나 채무자 회사의 주요 영업용 자산이나 영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내용, 즉 인가전 M&A를 특히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수를 희망하는 채권자나 그와 같은 채권자와 투자자 간의 컨소시엄이 조건부 투자자로 나설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의 회생 절차가 안정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인가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절차로 ARS 절차가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ARS 기간 동안에는, 즉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안정적인 회생 절차 수행을 위해서, 즉 회사의 운전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DIP 파이낸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채무자 회사인 경우에는 대주단으로부터 신용보증기관에 제공할 보증증권에 상당하는 자금의 차입이나 공사비에 조달할 만한 운전자금에 조달하는 비용 등을 DIP 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등의 절차로 ARS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ARS 절차에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DIP 파이낸싱의 활용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회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자산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 등의 지원 협약이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 단계별 채권자 지위에 대해서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개요에 대해서는 세션 1에서 박재영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회생 절차 단계별 지위는 세션 2에서 이영교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채권 신고는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 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 계획안을 법률 제240조 규정에 의한 서면 결의에 붙인다는 결정에 있은 후에는 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고, 그와 같은 채권 신고 기간을 지난 때는 그 해당 채권은 실효가 되는 법률상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148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신고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50조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 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상장사의 경우에 특히 주주 명부 폐쇄, 이를 통한 기준일을 정한 다음에 주주가 과연 누구인지 특별히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제2항이 정해져 있냐면, 채무자 회사가 상장사인 경우에 그와 같은 상장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자가 회생 절차 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히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주주와 출자 지분권자의 의결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주와 출자 지분권자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150조 제2항의 주주명부 폐쇄에 관한 기간이 반드시 설정이 돼야 됩니다. 요즘에는 전자증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동조 제2항이 사실상은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준일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조항에 회생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고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조사 기간 동안에 채권자는 채권자 목록, 채권 신고서, 기타 관련 서류들에 대한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채권 신고에 대해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채권자로서는 채권 조사 확정을 구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 제척 기간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권될 수 있다는 것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17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채권자가 사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것에서 이미 힌트를 얻으셨겠습니다만, 법률에서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는 회생 채권자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자 역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앞서 제1세션에서 박재영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채권자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이 인가될 경우에는 채권자의 의도가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나 변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회생 계획안에 대한 심리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 출석할 수 있고, 관련한 발언을 할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가결 요건, 관계인 출석에 대해서는 세션 1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중에 회생 계획 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게 되면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는 변경이 됩니다. 특별히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회생 계획안이 작성되고 그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해당 지분을 향후에 제3자 또는 채무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부족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로서는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시게 될 텐입니다. 그와 같은 자구책을 마련할 때에 채무자 회사에 도산 징후가 있거나, 예컨대 지급 정지, 부도 또는 지속적인 채권 결제가, 자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도산 전문가와도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협조를 구하시고 자문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채권자로서는 스스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투자자가 되시거나 투자자를 유치하여서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제기하시고 회생 계획안 역시 미리 제출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채권 회수의 방안으로도 도산 절차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생 절차는 채권 회수에 또 채권자 회사의 자산 관리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재무 건전화를 시킴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례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제조업체 중에 만두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경우에 투자자가 미리 채무자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채무자 회사가 진행함과 동시에 사전적인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종결 등기까지 약 48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인가 결정까지는 대략 2개월 이내에 완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회생 절차가 모두 접수로부터 종결 등기까지 이루어진 것이 50일이 채 안 걸린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채권자 내지는 채권자를 통한 투자자가 채무자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데 성공적으로 완료된 케이스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서는 해당 채무자 회사의 여러 상거래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가 단순히 부도에 이르거나 파산 절차에 넘어가는 경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높은 변제율을 얻을 수 있었던 주요한 케이스로 금년 2023년에 완료된 사례가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동현 변호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마지막 섹션인데요. 마지막으로는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대표이사의 회생과 파산이라는 주제로 김경수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계시다가 바른에 합류하였고요.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로스쿨을 모두 졸업한 우수하고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른의 김경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대표이사의 회생과 파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크게는 이제 대표이사의 보증 채무, 그리고 회생 또는 파산의 종류, 대표이사의 회생 등 신청 시기, 대표이사의 회생과 파산 관련 주의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의 보증 채무입니다. 대표이사의 보증 채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표이사의 보증 채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채무자 회생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법인에 대한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그 대표이사가 별도로 자신에 대한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그 대표이사의 보증 채무는 법인에 대한 절차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특별법으로 이러한 보증 채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에서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그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자가 전환되거나 변제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개인 파산과 달리 면책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 특별법은 파산은 면책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파산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서 마찬가지로 그런 특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적으로 보자면, 이제 법인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 이제 그것을 계기로 대표이사에 대해서 이제 보증 채무를 청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졌다기보다 이제 채권자가 그런 채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회생 또는 파산의 종류인데, 이는 이제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괄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회생의 종류에는 먼저 일반 회생과 개인 회생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 회생은 이제 말 그대로 개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라서 앞에서의 법인 회생과는 좀 다른 절차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대표이사의 경우에 개인 회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반 회생이 적용되는 경우는 담보 채무 15억 원 이상 또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상일 때,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이제 일반 회생 조건이 해당하게 되어서 일반 회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일반 회생 중에서 간이 회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간이 회생은 소액 영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간이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액은 보통은 일반 회생, 즉 저
담보채무 15억 원 이상 또는 무담보채무액 10억 원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보통은 일반 회생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 회생 절차에 따르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던 발표했던 그런 회생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제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회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채권액이 더 낮으면 이제 개인 회생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일반 회생과는 많이 다른 절차인데 여기서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산입니다. 파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법인이 하든 개인이 하든 절차는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 초과 상태 등에 있으면 이제 파산 절차를 하게 되고, 이제 다만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잘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제 법인 회생 절차에서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인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회생 신청 시기를 그럼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이사의 보증 채무가 있더라도 반드시 자신에 대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법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보증 채무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대표이사 개인의 자력으로 이제 갚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개시 신청을 하고 개시가 되면 보전 처분 등을 통해서 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소송이나 강제 집행 등이 금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청을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 할 이제 유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신청을 그러면 법인 회생과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회생 신청을 같이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절차도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고, 물론 이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일단 절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실무적으로도 이제 법인 회생의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대표이사 회생 등 신청을 해야 할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청을 다르게 법인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대표이사가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파산할 때보다 회생으로 많이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왜냐하면 그거보다 회생을 했는데 파산할 때 경우보다 적게 받게 되면 회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파산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특정 시점에 전 재산을 환가한 값을 이제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그 가치보다 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액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변제액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는 결국은 그 청산가치를 확인해야지만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변제액을 결국은 대표이사가 어떤 돈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냐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에 대한 급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급여가 이제 물론 뭐 법인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은 뭐 법인으로부터의 급여는 없겠지만, 뭐 법인이 회생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제 법인의 결국 회생 절차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 급여를 받느냐 못 받느냐 혹은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생 등 절차에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의 채권이 이제 감경 또는 면제되거나 출자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별법에서 주채무가 이제 바뀌면 보증채무도 변하는 그런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것까지도 확인이 되어야지만 이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이제 채권액을 확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크게는 이제 법인이 회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뭐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 법인에 대한 주채무가 특별법에 의해서 감경 면제 출자 전환되는 경우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알려면 어느 정도 법인 회생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회생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도 별도로 이제 소요가 되는데, 이제 법인 회생 절차를 제대로 이제 어떻게 될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대표이사 회생 절차를 먼저 개시 신청 등을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중의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법인 회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조기 종결까지 이르는 경우에
그 이후에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회생 등을 신청하는 것이 이제 실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냥 같이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은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해서 이제 법원 또한 이제 법인과 대표이사가 동시에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법인 회생 등의 절차를 먼저 보고 그 경과에 따라서 이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대표이사에 대한 회생 절차 신청 등은 이제 나중에 하는 경우들이 이제 실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표이사 회생과 파산 관련해서 주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인의 이제 위기 상황, 결국 이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제 법인의 결국 이제 자금적으로 위기 상황이 왔다는 것인데, 그때 이제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대표이사 개인도 결국은 자신이 보증 채무를 부담함으로 자신에게 이제 보증 채무에 대한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뭐 대표이사기도 하니까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이제 대표이사도 이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 이제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관제인이든 관리인이든 이제 지정이 될 텐데,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부인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와는 별개로 이제 강제집행 면탈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성도 이제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개 이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 회생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회생 절차는 결국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회생 계획에 대해서 그 인가를 받으려면 이제 대표이사 개인의 주된 채권자는 아마도 이제 보증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증 채권자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이제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법인과 대표이사가 동시에 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 이제 법인 채권자 및 보증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둘 다 진행하게 되면 이제 100% 변제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의 절차에서 이제 좀 동의를 할지 말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면서 진행 여부나 진행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체불임금이나 조세 등의 지급 내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면 이제 법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 이제 재정 상태 악화로 인해서 이제 결국 세금 납부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2차 납세 의무를 이제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이사가 꼭 과점주주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에 대한 이제 2차 납세 의무자로서 이제 결국 또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는 이제 주식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결국 법인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평가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받게 되느냐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것과 또 관련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법인이 예를 들어서 회생이 아니고 파산을 하게 되면 그 파산을 하게 됐을 때 그 주식 가치라는 건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파산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주식 가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나왔게 될 테니까,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의 재산 중에서 법인에 대한 주식의 가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회생 내지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 등등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이제 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파산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파산은 결국 면책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제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파산 선고 후에도 채무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변제 의무도 당연히 그대로 부담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파산 선고의 불이익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격 사유, 파산 선고 자체로 결격 사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는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부인권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것, 아니면 뭐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켰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5호에 보시면 이제 그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제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는 게 결국 편파 면제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 이제 평당해 줘야 되는데 이제 편파 변제를 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서 이제 사실 이건 이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청 등을 하려고 이제 하면은 이미 이런 일들은 이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사전에 미리 해서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수 변호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마쳤는데요. 저희가 웨비나에 앞서서 참여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사전 질문이 있으신지 사전 질문을 받았고, 지금 이제 어려운 경제 사정과 여러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 방증하듯이 많은 질문들이 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뽑아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는데요. 남은건설 주식회사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인의 회생 혹은 파산 시에 등기 이사의 책임 범위와 면책 범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 채무 이외에 이제 이사의 경우에는 이제 상법상에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뭐 불법행위를 하면 이제 손해배상,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제 그 규정에 근거해서 이제 법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이제 그 책임을, 이제 그러한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이제 이사가 회사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산 관제인이나 이제 관리인으로부터 이제 그 의사가 회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것을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제 채권을 이제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채권조사 하정 재판이라고 하는데, 이사에 대한 이제 뭐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결국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이제 이사에 그러한 사유가 있다라고 나오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많지는 않고, 이제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뭐 매각이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이 뭐 염가에 매각이 됐다거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사의 책임으로 인해서, 이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염가에 매각이 된 것 같다, 사전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사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들이 이제 판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보통은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그냥 말씀드렸던 보증채무와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고, 이제 그 외 등기사가 그런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상법상 규정된 그런 규정 자체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정에 해당하게 되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런 법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그런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그런 청구나 그런 것들을 받게 될 수는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동현 변호사님께서 또 사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는데요. 조동현 변호사님 세션에서 이미 뭐 해결된 질문들도 있어서 이것은 넘어가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법정관리기관 채권단에서 CFO가 파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CFO가 자회사의 회계 자금을 모두 컨트롤하는지요? 라는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법정 관리 기간 동안에 그 채권단이 CFO를 파견하는 사례는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를 못했고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회생 절차를 위해서 CRO를 선임해서 그 CRO를 통해서 채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자금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CRO는 구조조정 담당 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CRO의 역할이 지금 질문자께서 주신 채권단이 파견하는 CFO와 같은 유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 협의회를 법원은 구성하도록 권합니다. 거기에 채권자 협의회에 보통 채무자 회사에서 추천하기로는 채권액의 다액 순서로 대체로 5개 정도, 5군데 정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여기관이라든지 대여채권회라든지 상거래채권회라든지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체로 금융기관의 채권자가 가장 다액의 채권을 가진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 해당 채권자 금융기관은 아닐 수 있지만 금융기관 내지는 은행 출신의 CRO를 해당 채무자 회사에 CRO로 파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CRO를 통해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와 채권자 협의회 간의 회생 절차 수행에 있어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별개 사안일 수 있습니다만은 담보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보관 중에 있는 담보 채권의 목적물인 담보 목적물을 예컨대 기계 장치였었는데요. 기계 장치가 무단 반출되거나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거나 세콤을 설치하거나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의 경우에 세콤 유지 비용이라든지 해당 감시 감독하는 인력의 비용을 공익 채권으로 해서 담보 채권자가 채권 만족에 이르기까지 채권 보전 수단으로서의 조치를 취한 사례는 있긴 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답변은 박재영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건설업체 도산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될 쟁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건설업계 도산이 지금 많이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증권사라거나 저축은행, 캐피탈, 여전사 등 모든 지금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해서 부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 도산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될 쟁점이 워낙 좀 다양하고 많고요. 또 그리고 각 그 회사마다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짧게 이제 언급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행사 측면인데요. 뭐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회생 절차를 고려할 때 신탁과 도산 절차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신탁 재산 자체가 수탁자의 소유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탁 자산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도산 절연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우선 수익자가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신탁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형태의 일종의 자익 신탁의 경우에는 회생 담보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회생 절차가 가능하고, 제3자를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내용들은 자세히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절차 진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측면에서는 워낙 다양한 그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진행 중인 사업장의 미행 쌍무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선택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건설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 이익이 나는 사업장이 있고 또 손실이 나는 사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회생절차가 개시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관리는 아무래도 손실이 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익이 나는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미리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 하도급 대금의 그 직불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게 되면은 회생 채권자의 경우에 회생 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를 받지 못하고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그 원청이 회생 절차가 들어갔을 때 하도급 대금 수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슈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럴 경우에 하청업체는 하도급법상의 직접 지급 청구권자의 지위도 갖게 되고 회생 채권자의 지위도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원의 입장은 하도급법상의 직접 지급 청구가 강제 집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직불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채무자 파산 시에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실무상 실익이 있는지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생 절차는 이제 재건형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생 기간의 수립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채무자 관리인을 견제하는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회생 계획안에 반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채권자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고 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 파산 절차에서는 재단 채권자나 별채권자는 어쨌든 파산 절차와 상관이 없이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게 되고 그 외에 그 일반 파산 채권자들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그냥 환가와 그 공평한 분배를 받는 입장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잘 구성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활동이 실익이 크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상과 같이 오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신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마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무적 위기에 처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반대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개개인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안과 이슈를 가지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 웨비나가 모든 의문점을 다 해소하는 그런 충분한 자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 오늘의 웨비나의 이유는 법무법인 바른에도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이라는 도산을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언제나 그 문이 열려 있으니까 구체적인 현안과 쟁점들을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